작은 서점. 그리고 캠벨 씨는 어디 계신가? 찰리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피츠제럴드의 단편소설 다시 찾아온 바빌론 첫 문장으로 오늘 문을 열어봤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재산과 딸을 잃어버린 사업가 찰리가 10년 후 딸을 되찾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노력과 달리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소설은 미국의 잃어버린 세대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서 사랑과 언어, 문학의 본질을 탐구한 책입니다. 2001년생 스즈키 유이가 30일 만에 완성한 첫 장편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출판사 리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자,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요,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오주연님께서 며칠 전 지하철에 앉아가고 있었는데요. 제 앞에 서 있던 커플이 싸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생일을 까먹은 거예요. 남자가 계속 미안하다 하고 여자는 대답이 없었는데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두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내릴 정류장도 지나쳤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커플에게 미안하지만 예전에 남편이랑 싸우던 생각도 나고 꿀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엿듣고 엿보는 게 또 이게 좀 재미잖아요. 또 소설 읽는 재미가 또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네네. 근데 생일 까먹은 건 좀 너무 심했다. 너무 애정이 이거는 너무 심했다. 좀 그렇다. 네. 남자분이 100% 잘못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뭔가요? 네, 오늘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다시 찾아온 바빌론이라는 단편입니다. 네. 저희가 피츠제럴드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 한번 이제 단편을 다뤄본 적이 있는데 어떤 단편 다루셨어요? 그 리츠 호텔만큼 큰 다이아몬드라는 거기도 리츠 단편. 호텔이 나오네요. 네. 또 이제 그 피츠제럴드를 최민석 작가님이 이제 그 또 책으로 내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네. 그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 이분 네. 책들이 그 단편들이 다 하나하나 좀 주옥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만 대표작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피츠제럴드 하면 위대한 개츠비 같은 단편, 뭐 밤은 부드러워 그런 장편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사실은 단편을 훨씬 많이 썼고 단편을 정말 많이 쓴 작가예요. 그래서 네. 뭐 다 합치면은 160여 편을 단편만 썼다고 네. 하고 피츠제럴드 단편선 1, 2집이 있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많은들 네. 애정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뒤에 작품 해설에도 나오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그 문학 외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많이들이 이제 그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문학 연구자들이 한 얘기인데 그 돈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 오늘 할 단편도 네. 그
그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그런 대중 잡지에 단편을 많이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피츠제럴드 얘기하면은 그 아내 젤다 피츠제럴드 젤다 세이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되게 뭐 돈을 많이 쓰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미드나잇 인 파리에. 그래서 둘이 막 엄청 돈을 쓰고 다녔다. 그래서 단편을 많이 발표했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장편을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네. 대중 잡지에 단편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단편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어느 매체에 썼느냐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매체를 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지? 라는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어차피 아티스트고 어차피 내가 쓰고 싶은 작품 쓰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틀에 박힌 스토리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 쓴다. 연필이 움직이질 않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단편을 많이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네. 이 삶 자체가 그 아까 뭐 부인의 젤다의 사치도 있지만 본인도 막 너무 파란만장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뭐.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이 좀 피츠제럴드 자신과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 이 피츠제럴드가 네. 사실 그 생애 자체가 되게 소설 같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워낙에 그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젤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네. 젤다 세이어와 뭐 약혼했다가 안 하기로 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낙원의 이쪽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게 되게 성공을 거두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위대한 개츠비로 완전히 명성을 확고히 한 다음에 그 1920년대 그 미국의 낙관주의라고 하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고 해밍웨이와 함께 근데 사실 30도 안 된 나이에 이걸 다 거머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젤다와 함께 파리로 와서 엄청 알코올 탕진하고 그렇게 방탕을 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게 결국은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하다가 44세 젊은 나이로 네.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주인공이 찰리 웨이스고 1920년대 배경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영문학 연구자들이 이 인물은 피츠제럴드 자신의 경험과 많이 겹쳐서 읽을 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네, 자녀도 있고 네. 그 뭔가 이렇게 아빠로서 다 정을 주지 못한 그 자녀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여기서도 그래서 좀 안타깝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딸 이름이 오노리어로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그 스코티라는 딸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딸 스코티가 부모가 둘 다 무너졌잖아요. 네,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친척집, 지인집을 전전하면서 그랬구나. 완전 본인 얘기네요. 네, 그러면. 생활을 했다고 하고 또 처형도 있고 네네. 그거 완전 요런 스토리가 회고록 자서전 같아. 아니 어쩐지 이게 저는 이거 좀 단편이지만 그냥 한 사람의 일대기 무슨 아침마당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처럼 들렸어요. 네네네. 단편이고 되게 짧은 파리에 잠깐 온 그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다루는 기간은 이 기간이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쫙 보이는 거죠. 네. 소설 내용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찰리 웨일스라는 그 미국인이 이 제목이 다시 리비지티드 바빌론이거든요. 원제가. 다시 파리로 오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츠 호텔의 바도 네. 등장을 근데 가는데 이게 이제 대공황이 끝난 1930년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계 대공황이 끝난 게 아니다. 세계 대공황이 한창일 때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 흥청망청하던 분위기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망한 다음에 다시 그곳을 찾은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그래서 리츠바가 그 예전 그 느낌이 아니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원에게 왜 왔냐고 하니까 딸을 만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딸을 만나러 왔다는 걸 독자들이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졌고 이렇게 회환에 가득 찬 말을 하면서 처형집에 그러니까 아내의 언니인 거죠. 현관벨을 눌러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그 처형이랑 사이가 약간 불편하게 느껴져. 그래서 오히려 그 처형의 매형이라 그러나요?
남편? 네. 남편이 약간 좀 그 불편한 분위기를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처형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아내의 언니의 남편. 동서지가 형님인 거죠. 그 형님 이제 링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링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저 회사가 되게 잘 돌아가고 사실 전망도 되게 좋고요. 저 미국에 있는 여동생, 지금 이 사람은 프라하에 살고 있어요. 찰리 웨이스는 프라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있고, 여동생 불러다가 집안일도 챙기게 할 거고, 저 돈도 좀 많이 벌어요, 프라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면, 아이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망가질 동안, 경제적으로도 망가지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망가질 동안, 애를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형이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애를 내가 데려가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처음에는 그러고 있었는데 느껴져요. 그 처형이 계속 너 술 마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에는 들렸냐? 잠깐 들렸는데요. 저는 그날의 주량이 있어가지고 그걸 채우면 이제 안 마셔요. 라는 식으로 계속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됐어라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이 일정량 조금씩 알코올을 접하면서 그 어떤 그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줄이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그렇게 자기가 알코올을 이제 극복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또 그 얘기도 또 곱게 안 들어요. 네네. 벌써 바에 갔다 왔다고? 술집이라고 하면 아주 신물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 오늘치만 먹었어요. 저희 더 안 먹어요. 막 이러면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네. 이제 기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하고 나와서 그 몽마르트에서 그 완전히 막 그 바에 막 그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유혹하고 막 이런 걸 봐요. 근데 보면서 알죠. 옛날엔 자기가 저기서 술 마시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되게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 이제 저런 데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몽마르트에서 손님을 끄는 노력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진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 진짜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어린애들 장난 같고 낭비를 조장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그는 방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방탕이 뭐냐면 희박한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 무엇인가 유를 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방탕이다. 자기가 이제 겪었으니까 2년 뒤에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딸이랑 점심 식사를 해요. 둘만. 그러면서 막 아빠 이러면서 아빠가 또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딸이 아빠가 이 장난감 가게 가자 이러니까 장난감 가기 싫대요. 애가. 왜 싫어 그러니까 이미 인형 아빠가 사준 거 있고 우리 이제 부자가 아니잖아요. 막 이러고 그 인형 가지고 역할극을 하는데 결혼하셨어요?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아빠가 하니까 저 결혼 안 했어요. 그럼 이 인형 애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예요. 저 사별했어요. 남편이랑. 애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네. 이제 사별을 한 걸로 나와요. 네. 여기서는 이제 헐린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리고 사실 저 아빠랑 살면 안 돼요? 라는 말까지 들어요. 그래서 됐다. 이제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 딸도 네. 지금 나랑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릴 때 이제 아빠 역할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을 해가는 거죠. 그죠? 네네. 본인의 입에서도 나왔고 아빠랑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레스토랑을 나오는 순간 예전에 과거의 망령들을 마주쳐요. 한참 같이 놀았던 한창 그 20년대 같이 놀았던. 네. 그러면서 심지어 거기 그 로레인이란 여자인데. 그 도발적인 매력에 끌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끌렸던 거예요. 그 시기에는. 자기도 이제 안에 있었으면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아니죠. 지금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호텔 이름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다음에 봐. 라고 하고 처형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저 가정을 갖고 싶고 저 진짜 달라졌어요. 오너리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저 가정교사도 붙여줄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회개한 죄인이 벌을 받듯이 네. 그러면서 그런 처형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처형이라면 너 그러면 술 끊을 수 있겠냐.
그건 영원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어떻게 장담을 하냐. 그랬더니 얘도 참 웃겨. 이 찰리도. 나 원래 이런 알코올 중독자 아니었다. 일 그만두고 하는 일 없이 파리에 와서 된 거고 헬런이랑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죽은 아내 탓을 해버리네. 그래서 너무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언니라면.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거기서 내 동생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날의 얘기를 해요. 네가 그날 눈 많이 오는 날 내 동생을 그렇게 그 비가 많이 오는 날 내쫓지만 않았어도 막 이러면서 네가 제부라고 하잖아요. 네. 제부가 헬런을 밖에 두고 문을 잠갔잖아.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 언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너가 그날 너 내쫓지만 않았어도. 근데 사실 저도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 어떻게 비 오는데 아내를 바깥으로 내쫓고 문은 잠가?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적대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내 딸을 맡기는 게 또 더 불안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내 딸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저는 이 처형이 이렇게까지 찰리를 싫어하는 여러 이유 중에 또 이런 것도 있는 게 뒤에 밝혀지더라고. 이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 인간관계가 되게 오묘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아껴. 내 동생 죽은 게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 저런 애랑 결혼해서. 근데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되게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한때. 그게 또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본인 형제가. 그러니까 무슨 왜 자매들끼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왜냐면 말실수를 하는데 내가 이 딸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지 얘기하면서 나 프랑스인 가정교사도 데려올 거고 돈을 많이 쓸 거 아파트도 새 거고요. 자랑하다가 아차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사는 걸 은근히 질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아니나 다를까 호강을 시켜줄 수 있겠죠. 제부가 물 쓰듯 돈을 뿌리던 시절에 우리는 10프랑에도 벌벌 떨면서 살았잖아요. 또다시 그렇게 돈을 막 쓰면서 사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영에게도 오랫동안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여동생이 행복할 리가 없다는 이상야릇한 불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아내를 생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이 이제 파국에 이르게 된 그 한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죽은 아내의 망령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네. 사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와서 또 너가 잘 살아서 좋다고 하면서 그 꿈에 나타난 어떻게 홀령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막 대화를 나누다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묘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점점 그 소리가 흐려져 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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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약간은 마음이 풀어졌었어요. 그 처형이 네. 약간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제 양육권을 법적으로까지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형님을 만나서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너가 마지막으로 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아싸 이러고 호텔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 만났던 과거의 망령들 있잖아요. 그 망령이 그 쪽지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너무 재밌었잖아 이러면서 우리 같이 차도 훔치고 막 이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네. 차 훔치고 그랬잖아. 너 리츠바로 몇 시까지 와.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남긴 네. 거예요. 방탕의 이제 상징들이 자꾸 네. 이제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안 되죠. 네. 지금 그럼요, 어떻게 그럼요. 만들어 네. 놨는데. 그래서 가서 마지막으로 식사하면서 조카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요. 불길하게. 그 초인종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 딱 그 열리는 장면을 묘사한 문장도 참 기가 막혀요. 바로 뒤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으면 초인종 소리 뒤에 그 목소리가 밝은 불빛 아래 다름 아닌 덩컨 셰퍼와 로레인 커리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걔네가 과거의 망령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그러니까요.
근데 얘네가 그냥 왔겠어요? 술 취해서 왔죠. 아유, 네네. 그래서 그 뗀뗀한 그 처형 앞에서 아하하하하 이러면서 난동을 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모자랄 판에. 지금 처형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그 과거의 자기 모습 그대로를 마주하게 한 거잖아요. 네. 아, 또 너무 웃긴 게. 일이 다 망쳐지는 순간이에요. 그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심지어 그 처형의 그 아들 있죠. 그 자기 자식인 거잖아요. 오노리오 그 조카도 아니고 아, 너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일로 와봐 이러면서 술 취한 사람이 내 자식한테 이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안 그래도 싫은데. 네. 그래서 이제 쫓아내요. 네. 쫓아내고 근데 솔직히 찰리도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찰리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주소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미 화가 났죠. 네.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냐. 예의라고는 모르는 인간들이고 그러면서 하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그 형님이 말려요. 야, 너 안 될 것 같다. 너 그냥 가고 일단은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랬던 딸을 데려오는 걸 못하고 나와요. 그리고 잘 있어라 얘들아 이러면서 나오고 리츠바로 오라고 쪽지를 남겼잖아요. 리츠바에 갔는데 정작 또 없어요.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이 사람이 사실 온 목적이 있었는데 딸이랑 가려고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는지만 눈앞에서 깨닫게 되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의 그 정말 잠깐 그랬던 건데 그 시기에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그러게요. 뭐 어떻게 희망이라도 좀 품었는데 그 희망도 물거품처럼 지금 다 사라지는 상황. 네, 되게 그래서 끝이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제목이 지금 파리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딸을 네. 찾기 위해서. 그럼 다시 찾아온 파리여야 되는데 왜 바빌론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제목이 사실 너무 제목이 되게 다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성서에서 그 바빌론이 그 막 도덕적 타락의 그 상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1920년대 아. 자기가 그 방탕하게 살았던 그 20년대 파리가 마치 그 성서 속에 그 영광이자 어쨌든 지금은 폐허가 된 그 향락의 도시. 그래서 이제 향락의 도시이자 환락의 도시. 네. 그래서 제목을 다시 찾은 사실 저는 왜 다시 찾아온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정말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다시 찾아온이라고 한 데도 있고 다시 찾아간이라고 한 데도 있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요. 저라면 다시 찾은 바빌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온, 간, 뭐, 이 한 글자로 굉장히 이 작품을 해석하는 많이 게 바뀌죠. 달라지네요, 진짜. 오, 소름, 네. 그쵸? 그래서 네. 뭔가 환락의 도시로 다시 네. 와서 그 폐허 위에서 뒤늦게 대가를 치르는 그 분위기를 이 제목부터 너무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목이 다 했다. 피츠제럴드의 어떤 생애를 조금 알고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남편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와, 자, 그러면 오늘 이 소설과 좀 어울리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제가 그 미드나잇 인 파리 OST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불어라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미드나잇 인 파리 영화 아시죠? 아, 그 그럼요. 우디 앨런 네, 영화. 네. 그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 돌아가는 시대가 딱 이들이 흥청망청 네, 살던 막 그 시대예요. 해밍웨이도 나오고 피츠제럴드 나오고 아마 네, 피츠제럴드가 네.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젤다도 나오거든요. 네, 네. 젤다도 진짜 그 앨리스 필인가 너무 네. 예쁘게 나오는데 그 아마 그 주인공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을 처음 그 예술가들의 모임에 네. 데려가 주는 게 피츠제럴드일 거예요. 네. 그 톰 히들스턴 배우가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읽으니까 파리 배경이라서. 네. 그래서 미드나잇 인 파리 OST를 가져왔습니다. 노래 제목이 네, 미드나잇 인 파리 OST 중에 제일 잔잔한 걸로 골라. 생각보다 이 영화가 발랄해서 그런지 예. 다 들어봤는데 되게 띵똥띵똥한 노래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랑은 안 어울리잖아요. 제일 잔잔하고 어울리는 노래 빨라 모아 다무르 가져왔습니다. 자, 장유진의 책갈피. 피츠제럴드 단편선 1 중에서 다시 찾아온 바빌론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그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구한회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회 M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 소개 전에 저희가 이제 한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깜짝 퀴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퀴즈는 우리 구한회 MD님이 맡아주시죠. 네, 퀴즈 정답을 맞힌 분 가운데 5분을 뽑아서 치킨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은 맞히실 수 있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사회 재판, 2번 사회 심판, 3번 사회 오판. 네. 자, 힌트라고 하면 오늘 그 저자의 전 직업이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정답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네,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오늘 책 제목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5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책 소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네. 한국 추리소설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인 도진기 소설가가 내놓은 신작입니다. 요즘 날씨만큼이나 아주 서늘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서늘한 이야기요? 보통 서늘한 이야기는 여름에 읽으면 좋은데. 네. 자, 도진기 소설가가 법조인 출신 소설가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도진기 작가는 경력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또한 화려합니다. 1967년에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판사 도진기가 본격적인 작가 인생을 걷기 시작한 건 2010년입니다. 잡지 개간 미스터리 여름호에 투고한 단편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판사 겸 소설가로 맹활약해왔고요. 2017년에는 변호사로 전업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변호사 겸 소설가로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는 불타는 문학에서 도진기 작가의 악마의 증명 다룬 적이 있었는데 뭐 작가에 대한 얘기도 나누긴 했지만 책 자체가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 탄탄한 그 네. 법률 지식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쓰는 법조인, 그러니까 요즘 뭐 부캐라 그러잖아요. 네. 부캐 아주 전형적인 얘가 아닌가 싶은데 판사라는 전문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소설가까지 된 그 이유는 뭔가요? 작가는 판사로 일하면서 40세를 넘어가자 네. 이 단조로운 생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일본 추리소설을 다시 읽었는데요. 그중에는 정말 걸작도 있는 반면에 함량 미달이라고 느낀 책도 있었다고 해요. 아, 네네. 그래서 내가 써도 이만큼은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 쓰기를 시작했고요. 네. 결국 40대 중반 나이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싹 40이란 나이가 내 직업에 좀 이렇게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다른 거 뭐 더 늦기 전에 뭔가 네. 다른 길을 가면 어떨까 고민할 때인데 이분은 그래도 재능이 있으니까 이게 가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미 네. 때를 놓쳐서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운명인데 부럽네요. 이런 분들 보면. 도진기 작가의 대표작 어떤 소설이 있죠? 도진기 작가가 창조한 대표 캐릭터는 2명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장편 소설 연작 고진 시리즈의 주인공인 변호사 고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붉은 집 살인 사건, 라트라비아타의 조상, 정신 자살, 유다의 별,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5편을 냈고요. 네. 이 중 유다의 별이 2014년에 한국 추리문학 대상을 안겨준 작가의 최고작이자 대표작입니다. 또 다른 작가의 페르소나는 백수탐정 진구가 있습니다. 네. 대표작은 소설, 순서의 문제, 가족의 탄생 같은 작품이고요. 또한 복수법률사무소, 악마의 증명처럼 특정 시리즈에 속하지 않은 작품들도 왕성하게 발표했습니다. 네.
고진 시리즈, 진구 시리즈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나온 그 신작 오늘 소개해 주실 사회 재판도 두 시리즈 중에 한 편에 속하나요? 이번 소설은 시리즈물은 아니고 네. 단독 작품입니다. 네네. 짧게 요약하면요. 약혼자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한 평범한 여성이 살인자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제목처럼 재판을 둘러싼 이야기인 거죠? 네. 제목에 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네. 제목이 나왔네요. 네. 네. 은유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제목처럼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는 네. 법정 스릴러물입니다. 치열한 그 법정 싸움이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은 무언가요? 네, 무엇인가요? 네. 이제부터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설은 외국의 한 호텔방에서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지훈과 양길은 지금 필리핀에 여행을 와 있습니다.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지훈에게 양길은 웬일인지 소주를 계속 강권합니다. 졸립다 싶어서 눈을 감은 지훈은 안타깝게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 격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곧 이어서 무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법정으로 전환됩니다. 이 법정의 피고인은요. 네. 친구 지훈을 계획살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양길입니다. 이 법정에는 책의 주인공이자 지훈의 약혼녀인 선재가 앉아 있는데요. 네. 검사가 범죄 내용을 요약해서 진술할 때까지만 해도 선재는 양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백한 범죄로 보인다는 뜻이죠? 네, 이 사건은 딱 봐도 수상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우선 두 친구가 필리핀으로 떠나기 2달 전에 지훈은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예. 매달 150만 원이나 보험료를 내는 계약이고요. 네. 사망 시에 보험금이 19억 원에 이르는데요. 네네. 놀라운 사실은 보험금의 수령자가 지훈의 가족이 아니라 이 피고인인 양길이라는 점입니다. 네. 게다가 양길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30일치 수면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았는데요. 지훈의 옷에서 이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됩니다. 보험을 노린 계획살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양길은 지훈이 사망하자 시신을 한국에 가지고 오지 않고요. 네. 현지에서 화장을 해버립니다. 어이구, 네네. 부검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실행한 거죠. 네. 그리고 검사는 필리핀 현지의 의사가 지훈에게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은 양길이 지훈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잠을 재우고 입과 코를 틀어 막아서 질식사시킨 것이라고 검사는 주장합니다. 그 양길의 변호사는 이를 두고 피고인을 어떻게 변호하나요? 지훈의 죽음이 살인이 아니라 병사라고 항변합니다. 필리핀 현지의 의사 역시 이 죽음이 네.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심장사라고 진단서에 기재하기는 했습니다. 당시 동행했던 유일한 보호자가 양길밖에 없으니까 네네. 양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서 적은 거죠. 네. 그리고 변호인은 수면제에 대해서는요. 양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처방받은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네. 주인공인 선재는 물론이고요. 독자 역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매우 허술하고 그리고 억지스럽다고 느낍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허술하게 들리는데 재판에 있어서 그 절대란 말은 쓰면 안 되겠지만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다툼의 여지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읽었는데 네. 뭔가 찜찜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찜찜하죠? 첫 번째로 예. 우선 피고인인 양길의 태도가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법정에 들어오는 걸음걸이부터 당당하고요. 네.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또 하나 꺼림직한 건 판사가 건넨 한마디입니다. 네. 판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무튼 직접 증거는 없다는 거네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네요. 정황 증거들은 있는 건데 직접 증거는 없다. 1심 결과에 반전이 있나요? 어떻게 판결되죠? 판결문의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판사입니다. 네. 네.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의 간접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그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살인이 아닌 병사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역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선고를 듣고서요. 주인공 선재는 망연자실해서 손을 덜덜 떨고요. 예. 반대로 양길은 환호하면서 커다란 웃음을 짓습니다. 이게 참 우리 재판들 보면 뭔가 그 일반 정서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논리랑 그 지금 말씀드린 일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군요. 네, 이 소설에서 가장 주요하게 드러내는 정서가 그 괴리인데요. 네. 도진기 작가는 이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책에서 표현합니다. 양길은 사람을 죽였다. 그건 선재가 믿는 사실이었다. 양길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건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해구처럼 벌어진 이 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해구처럼 큰 틈이 생긴 원인은요.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네.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 때문이라고요. 1심이 이제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가 됐는데 검사는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스포일러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네. 말씀을 드리면요. 2심 그리고 최종심인 3심 역시 주인공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무죄로 결론이 납니다. 네.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드러난다고 해도 네. 양길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 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좀 다시 알게 됐는데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 그렇죠. 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끝나버리면 그냥 무슨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사건인데 뭐 더 있죠, 얘기가. 그럼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소설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두 번째 싸움이 시작합니다. 최종 무죄로 종료된 형사재판에 이어서 양길은 이제 민사재판에서 아까 보험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선재는 이 민사재판에서만큼은 양길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노력합니다. 네. 다만 전망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앞서서 살인이냐 아니냐를 따졌던 형사재판에서 양길이 무죄로 판결받은 그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어디 뉴스에서 사회면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좀 드는데 이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건가요? 네, 이미 대중에 잘 알려진 캄보디아 안의 사망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만 인정되었고요. 이어서 민사재판에서도 보험금을 지급을 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다만 작가의 말에서 도진기 작가는 이 판결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를 합니다. 네.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현실의 결론과 다른 사실관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라고요. 대신에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가정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죄를 지은 진짜 악인, 즉 양길을 창조한 다음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조차도 법이 무죄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묻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법에도 모순과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네. 이 소설의 그래서 최종 결말은 안 알려주실 거죠. 궁금한데. 네. 네. 그래서 더 궁금해지시라고 네. 작가는 한 가지 선택지를 추가로 더 제시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당시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오제이 심슨 사건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을 짧게 언급하는데 네. 당시 판결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제이 심슨은 살인 혐의에 있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반면에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패소를 해서 네.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았던 거죠. 네. 이러한 오제이 심슨 사건처럼 이 사회재판 속 이야기도 반전이 일어날까
아닐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사회 재판이라는 게 그런 의미겠군요. 이 3심 이후에 또 벌어지는 뭐 민사 재판과 같은 그런 일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3심제를 따르고 있잖아요. 네네. 정말 1심, 2심, 3심이 다 종료된 후라면은 이제 제4의 재판은 정말 없는지를 묻는 뜻의 제목입니다. 네. 주인공 선재 역시 그 다음 방법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선재가 과연 어떻게 네 번째 재판을 재개할지 상상해 보는 것. 네. 이 점이 추리소설로서 사회 재판이 가지는 가장 큰 묘미입니다. 참고로 작가는 원래 이 소설의 제목을 살인 하이웨이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살인 하이웨이요? 네, 뭐가 더 나으신가요? 아니, 사회 재판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약간 네. 너무 옛날 어감이고 작가의 말입니다. 약간 네. 아재스러워서 지금의 제목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저도 바꾼 제목이 훨씬 고전적이고 나아 보입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이 책 혹시 어떤 독자들에게 추천하세요? 우선 추리소설 팬이라면은 한 2시간 안에 모두 완독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을 즐겨보시고 여러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몰입해서 읽으실 만한 책이고요. 끝으로 이 책을 한 줄 요약하면은 법 공부까지 도와주는 소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또 너무나 많은 재판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 정말 법 상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가 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년 넘게 법조인으로 아무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부하게 이 사건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소설을 읽을 때 네. 개연성이라는 그렇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이런 걸 뜻하는 말인데 이 소설은 법률 지식과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의심할 필요 없구나. 네. 그냥 신뢰하면서 읽어도 되어서 좋더라고요. 네. 풍부한 지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네. 자, 오늘 소설 사회재판과 어울리는 노래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소설에는 선재를 도와주는 한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네. 그는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실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풀려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 밥 딜런이 말했다. 네. 오, 내 친구야, 묻지를 마라.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좀 허무하고 네. 답이 없다는 뜻인데요. 바람만이 안다. 네. 이 문장이 포함된 밥 딜런의 노래 블로잉 인 더 윈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허무한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기가. 네. 아주 흥미로운 추리 소설이었습니다. 도진기 작가의 신작 사회재판. 자, 오늘 퀴즈 정답 맞춘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또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한의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작은 서점. 루시드 폴의 오사랑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